송국근의 혼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수는 이번 주부터 매주 초에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을 게스트로 초빙을 해서 현안과 관련한 대담을 갖는 코너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코너는 요즘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정치 경제 전문 종합 미디어 스픽스와 함께 제작을 하고 코너 이름은 송국근의 혼술타임입니다. 혼술타임. 자, 스픽스는 정치 경제 뉴스를 집중 다루는 미디어 기업이고 또 유튜브를 기반으로 인터넷 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매주 1회 주초에 스픽스와 송국근의 혼술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제작하는 송국근의 혼술타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방송의 게스트는 최근에 이준석 대항마를 자임을 했죠. 청년 정치인 장예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게스트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네. 네. 저는 장 이사장님 이렇게 이 소개를 어디서 들을 때마다 청년재단이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는데 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내일 오전에 행사가 하나 있대요. 네, 맞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나와서 보호기간이 해제된 청년들의 홀로 서기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이것도 개최를 하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광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육원에서 나오면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 내지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를 부르게 되는데 국가의 지원이 있어도 워낙 소외된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두 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급하게 간담회를 내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런 간담회나 여기서 나온 좋은 이야기들을 또 정부의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어서요. 다양한 청년 관련 어떤 삶의 질, 구석구석 정부가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기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장예찬 이사장은 그냥 정치평론 아니면 청년 정치인 이렇게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청년재단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현장에서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 때 청년 국정과제를 담당해서 만든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청년들이 정치하는 것보다 진짜 정치랑 무관한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뭔가 행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 인수위 때도 그렇고 재단을 맡으면서는 청년 행정가의 모습으로 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이 좀 매끄럽게 되고 또 당정 관계, 특히 지금 여당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 제가 정치적인 분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 이사장은 이 친윤을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전용특보 청년위원장 본부장을 맡았고,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본인이 볼 때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장 큰지 그것을 먼저 좀 밝혀주시죠. 당연히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물론 최근에 지지율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기라는 인식에 동의를 하고요. 더 위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부 당국자나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책임이 누구냐? 여기서 속 시원하게 특정인이나 뭐 특정 사건 하나를 딱 찝으면 뭐 말이야 재밌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나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고위 당직이나 또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먼저 책임지는 모습.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선당후사. 이게 정당인이 아니라면 선공후사가 되겠죠. 그렇죠. 공적인 것,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먼저고 사적인 이익은 좀 뒤로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지금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려야만 이 국민적 신뢰가 회복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이 경북에 내려가 있는 이준석 전 대표나 또는 일각에서 많이 지적하는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누구 하나 먼저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못했다, 아니다, 이 사람 비율이 뭐 6대 4로 더 크다.
이런 유치한 지금 숫자 타령할 때가 아닌 거잖아요. 누가 되었건 당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먼저 책임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은 물론 이준석 그 전 대표겠죠. 왜냐하면 당 의원들의 결론이 이제 의총 결의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70명 이상이 참석해서 절대 다수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당이 비대위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힘을 싣고 있는데 하는 족족 소송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소속 정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법적 조치를 많이 한 전직 당대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자기 자신은 법적으로 이기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이건 이전 대표에게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내려면은 아예 비대위원까지 다 정직 가처분 신청을 내지 비대위원장만 냈다가 또 비대위원장이 권한 정지가 되니까 본안 그 판결 올 때까지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활동을 시작을 하니 오늘 다시 비대위원들에 대한 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럽게 계속 만들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3주 연속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33.6%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없었으면 좀 더 올랐겠죠. 더 올랐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반등의 발판에 해서 좀 한 40%까지 치고 올라가면 국정 운영에도 좀 더 동력이 생기고 하는데 자 신청한 이준석 전 대표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사실상 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것을 그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다른 그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 판결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재판장의 성향 같은 것도 지금 인터넷에서는 막 다니고 있거든요. 순수한 이게 그렇다면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제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이 사법부의 정당 정치 파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죠. 이게 1심 판결도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 가처분 인용일 뿐이에요. 원한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건 지당한 권리인 겁니다. 다만 비판하는 방식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을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뭐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어디 소속이더라, 뭐 정치 편향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국민들 눈에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판사 개인의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고요. 판결면에 대해서만 비판해도 충분하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실온 칼럼에 올라온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칼럼 제목이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원은 최소한으로 정당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다 인정했으면서 이게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라는 굉장히 과도한 해석을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앞으로 정당 정치에서 뭔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또는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할 때마다 다 판사 붙잡고 이거 비상 상황 맞아요? 비대위원장 우리가 모셔와도 돼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촌극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판결 자체는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청년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 때 재판부의 성향을 계속 따지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적어도 보수 진영의 지식인들이나 지지자분들은 그 모습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의 어떤 논리적 오류만 가지고도 비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 혼돈 상태인데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토요일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죠. 이준석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이 첫 번째는 이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이되 이의 신청을 하고 항고를 한다. 두 번째는 당헌 개정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든다. 이 부분은 장해찬 이사장께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를 한다.
네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사퇴 수습 후 거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해법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총 결의문에 대체로 공감하는 네. 편입니다.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 인용 판결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네. 이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가처분 했건 말건 주호영 위원장이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그건 안 하고 그거 안 있잖아요. 하고 있죠. 어쨌든 인정해서 네. 이번에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으로 사실 법원 가처분 인용의 판결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을 하는 단계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적법한 권리에 따라서 네.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이어나가야죠. 물론 그렇죠. 이의 신청은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기각될 게 네. 뻔하고요.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다뤄나가야 되고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 3조 걸린다고. 그 하는 시간 건데. 동안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집권 여당이 염치가 있지. 그래서 가장 빠른 대안이 전국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린 근거가 당원에 비상 상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해당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임정국위를 소집해서 네.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명시하면 되죠. 예를 들면 선출직 최고위원 뭐 3분의 2 이상이 사퇴했을 때 예. 또는 의총에서 참석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예. 이러면요 나중에도 오용의 여지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왜 사퇴합니까? 그렇죠. 사퇴 안 하죠. 의총에서 의원들 3분의 2, 뭐 4분의 3이 왜 비상 상황이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를 걸어두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예. 그 개정된 당원의 근거에서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됩니다. 네. 이걸 추석 전까지 빠르게 네. 단호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문제 삼고 있는데 네. 현 단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네. 최악의 경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전 최고위가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네. 일시적으로나마 당대표 직무대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다시 원내대표 뽑느라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네. 추석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추석 밥상머리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집권 여당 이슈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르게 추석 밥상머리에는 이제 새로운 비대위에서 민생 메시지 내는 게 올라갈 수 있게 현재 체제에서 정리를 좀 빨리 하고 권 대표의 거취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의원들 여론 물어가지고 충분히 뭐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 태평에서 네. 의원총회의 결의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이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사퇴 수습 후에 후 거치 결정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준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조만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수습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 같은데 자 권성동 그러면 지금 먼저 이 사퇴를 수습하고 나서 후 거치 결정 거치 결정은 퇴진이죠. 뭐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기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의총을 자주 열지 않겠습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이 당원 개정이나 새 비대위가 출범되고 나면 비대위 회의나 의원총회 회의 등을 통해서 이 여론에 걸맞게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는 사퇴 수습 스스로 결정하겠다.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총에서 밀리지 않고 뭔가 자신의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사실상 어느 정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그럼 거네요. 지금 사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기자회견하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당원 개정하지 말자는 뜻이고 비대위 출범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체제의 이전 최고위를 인정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남은 결원에 대한 최고위원 투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또 무슨 코미디가 되는 겁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조금 전에 이 당헌 개정을 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안은 우리 그 장 이사장도 처음에 제안을 했고 의원총회에서도 그것을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또 제동이 오늘 걸렸어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대위를 해도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처음에는 본인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전국위를 못 여는 건 아닙니다. 전국위 소집권이 의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을 해도 되고 지금 뭐 최고위원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하지만 제적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쭉 갈 텐데 자 지금
요즘은 이거죠. 비상 상황이란 것을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맞게 당헌 당규로 고친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효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이기는 한데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빈대 잡느라고 초과상관 태우느냐.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빈대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최재형 혁신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미 초과상관 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불을 질렀죠. 이미 초과상관 다 타고 있잖아요. 불 지를 사람이 있죠.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과연 정답입니까? 음. 그리고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당대표의 임기나 고위 당직자, 정무직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기분 나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영남일보 본부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남일보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나 성국권 본부장이랑 일 못하겠다고 하면 물러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저 청년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한 25명 되는데 장례찬 이사장이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하면 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게 3년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당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되는 국회의원 115명 중에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 메시지 낸 8명 정도를 제외하면 한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이준석 리더십에 동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본인이 다른 그 100여 명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제나 질 수 있는 자리가 당대표인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77.77%로 당대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만약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기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대로 가면 민주당 총선 진다. 민주당 의원 한 180명 중에서 150명이 우리 당대표 바꾸고 비대위로 총선해야 된다고 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나 임기가 2년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가. 결국 뭐 만에 하나 가처분에 가처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다 이긴다고 쳐요. 그런다 한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 누구랑 같이 당을 운영할 겁니까? 그 8명 의원이랑만 같이 운영할 건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실패를 이쯤에서 인정하고 새로운 나의 정치 지평을 열겠다라면서 반성과 성찰, 잠깐 떠나면 메시지를 내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치적 지형에도 맞는 일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저는. 본인이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 떠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면은 일단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 상황에 맞게 당헌 당규로 고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을 하셨고 아니 편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의 헌법도 우리가 개헌하자고 논의하잖아요. 그럼 개헌 논의가 다 편법인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위기가 더 닥칠지 모릅니다. 꼭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선거에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판결대로라면 최고위원 한 명만 반대해서 비대위 못하겠다 하면 비대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좀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는 규칙들을 제대로 수정하고 보완하자는 게 어떻게 편법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럼 개헌 논의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8일이 지나서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당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개고기라는 비유를 쓰고 마치 비겁한 황제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신군부, 뭐 절대자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인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그 윤리위에 대해서 제가 징계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의를 했죠. 그럼 윤리위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는 기소 유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제 철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니라 수사의 잣대, 최소한 기소 유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징계가 섣불렀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이러면 또 뭐 그게 아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 개고기, 신군부, 양두구육 이런 발언으로 올라가는 건 수사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생 행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그리고 뭐 이 세계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나 이집트 등도 약 예고되고 그런 거를 있죠. 잘 안 알려주고 네. 있어요. 홍보가 안 돼요. 다 묻혀버리게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요새 민생 행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뭐 마트도 많이 가고 하나도 안 알려져요. 그렇죠. 이 자체가 결국 이런 센 발언으로 네. 인해서 유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징계 여부는 결론을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검토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런 행보 또 실적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저는 그 한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 이거 하나 있고 하나는 대통령실도 지금 홍보라인과 정보라인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네, 바꾸고 많이 있잖아요. 이제 바뀌었죠. 네. 또 하나가 이준석이 모든 이 블랙홀처럼 돼버렸어요. 국정 운영의 그 어떤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측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8명 있지 않습니까? 8명. 그 유승민 의원은 의인이 10명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거기 반박을 했던데 네. 예, 잘난 척하는 정치인이 10명이 될 뿐이다. 이거 어느 아니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염증을 느끼는 게요. 네. 제가 민주당 586 운동권들 싫어하는 것도 자기들만 정의다. 네. 나만 옳다. 음, 우리랑 생각이 다르면 다 뭐 적폐다. 하는 태도 때문에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지난 5년 내내 염증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 의총의 결론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결론을 5시간 또 토론 끝에 뭐 쓰레기통에 버리라는지 네. 그리고 뭐 의인 10명이 없다? 그럼 여기에 찬성한 나머지 한 8명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까? 이런 나만 옳고 나만 정의다라는 태도가 네. 바로 소위 말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의원들, 친 이준석계 의원들이 10명도 안 되게 만든 원인 아닌가. 왜 그렇게 옳은 말을 하시고 자신들이 정의인데 항상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10명도 안 되느냐. 네.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제가 정치적 체급상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할 급은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상상도 못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정치를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끝에서 지금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나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힘 실어주겠다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재뿌리고 뭐 정당하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 패배했는데 그래놓고 뒤끝이다 자객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럼 자신이 경선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끝 자객으로 폄하하는 건 되고 이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그러니까 똑같이 비판을 하더라도 제발 쓰레기통이나 우리가 의인이다, 너넨 다 악인이다라는 이런 규정짓는 정의를 독점하는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이제 막시무스 장군의 비유를 하고 그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적절하게 반론을 해주셔서 막시무스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리고 다른 뭐 검투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던가요. 그렇죠. 뭐 그런 평론을 정확하게 또 해주셔서 진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었던 거. 제가 사실 경선 때 홍준표 시장 캠프랑 많이 싸웠지만 그 기가 막힌 촌철 살인은 홍준표 시장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진짜. 홍준표 시장이 이 대구에 있으면서 SNS로 이 셀프 하방을 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호천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할을 저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경선 때 봅니다. 진짜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치열하게.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만들어낸 대선 후보,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면 홍준표 시장처럼 뭐 쓴소리는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어려울 때 비겁하게 나까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 막 쓴소리랍시고 뒤통수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의 원로이고 이 뭐 한때 맹주 중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럴 만한 이 존중을 받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요새 다시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지금 홍준표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꼰대 뭐 이런 이미지를 막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장예찬 그 이사장은 아주 청년 정치 이런 이미지인데 두 사람이 합이 맞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자,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갤럽 조사 같은 데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인사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준석 리스크나 민주당이 치는 플레이, 또 민주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벌써 뭐 김건희 그 특검, 또 한동훈 이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밥값 못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 여의도가 밥값을 못한다. 두 가지 의미에서 여의도 국회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 여의도의 이 지리한 정치적 이슈나 뭐 비대위 출범을 통한 가처분을 하니 많이 인용이 되니 많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민생 행보, 경제 행보를 다 발목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제가 서울 시내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휘발유 기름값이 막 2,300원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엄청 번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거의 한 1,800원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물론 국제 유가도 있겠지만 이 유가 위기를 잡아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잘했다가 아니라 잘한 것도 있다는 그대로 거예요. 평가를 해야죠. 네. 근데 잘한 것도 있는데 가려지면 잘한 안 건 되죠. 안 알려지고 전부 다 싸우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여의도 발로.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 사태를 이렇게 우물쭈물 우왕좌왕 해결을 못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도 저는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할까? 단호하지 못할까? 그래서 여의도가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뭐 특별법, 특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 탄핵 이런 이야기 나오면 유배법도 있어요. 한동훈 유배법. 세종으로 보내겠다고. 근데 예전 같으면 여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전을 펼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나 한동훈 장관 탄핵 관련 이슈로 민주당이랑 싸우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맨날 뉴스 보는 게 일인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은 잡으면서 도움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물론 워낙 큰 위기와 내용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 전체 대호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밥값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 169명, 민주당 국민의힘 115명 공동 책임인가요? 근데 저희가 야당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당 스스로가 정부 발목을 잡고 정부에게 방패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민주당이 뭐 방해할 거 무조건 꼬투리 잡을 거라는 거 예상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수당의 횡포 계속 부릴 거라는 거 예상 누가 못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정부 지지율이 높으면 민주당도 겁나서 저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만만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때려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 정부나 대통령실을 보호 잘 안 해주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네. 이준석 전 대표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네 싶으니까 마음 놓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 좀 나중에 하고요. 국민의힘부터 책임지고 밥값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오늘 그 민주당 첫 최고위원 회의를 보고 야, 이 큰일 났다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공격을 향하는데 뭐 용수회담 이런 것도 전부 다 1대1 구도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막아야 되는 여당이 없어요. 지금 실종 상태라서 이걸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새 지도부는 언제 탄생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추석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추석 보고요. 전에? 왜냐하면 아니 그 비대위 말고. 조기 전대 말씀하시는 전대. 거예요?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보니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정기국회나 이런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12월에 후보 등록을 시작해서 한 1월이나 2월에 선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연말로 좀 시기를 당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런 리더십으로 집권 여당이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이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건 박근혜 정부 때건 이명박 정부 때건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상대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정의 지도자로서 때로는 뭐 야당 대표랑도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결코 동등한 구도로서 대화하는 그런 정치적 인물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당 대표려면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소 빠른 시기에 연내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갖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걸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연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재출마를
뭐 못하는 그런 방편도 되겠는데. 근데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해도 상관없고 뭐 이게 시기 때문에 못해도 그 변수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강력한 리더십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소속 정당을 향해 이토록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한들 아니면 출마 안 하고 다른 누군가,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이 됐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를 밀어준들 이 전당대회에 큰 변수는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해찬 이사장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 그냥 드릴게요. 그 장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란 게 어떤 거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좀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어요. 왜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장해찬 이사장은 여러 가지 이 소설도 쓰시고, 웹소설 쓰시고, 웹툰하고 음악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는데, 청년 정치인 장해찬의 꿈은 뭔지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지금 대한민국 청년 정치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많은 이준석 주목을 때문에 받았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있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 뭐 특정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으로 기대를 받았던 정치권 주자들이 보편적인 청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나 아젠다도 던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토론 배틀 통해서 대변인 뽑겠다, 청년들 높은 자리 가서 뭐 비서관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겠다, 이게 일반 청년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2030이 당대표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하는 게요, 평범한 2030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정치가 청년들이 정치하기 편한 걸 만드는 청년 정치가 되면 안 돼요. 평범한 청년들,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청년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싸우고 하는 열띤 토론의 주제가 정책이나 이 민생과 관련된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나 청년 딱지 떼겠다, 나 청년 아니다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는 내는데 그게 다 청년 정치와 관련된 메시지만 내요. 그것만. 근데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 메시지를 내는 청년 정치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대통령직 인수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들과 청년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면서 진짜 중요한 건 정책이구나, 인프라구나,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재단에 와서 또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나 사회적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뭐 청년 정치 논쟁을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지긋지긋하고 피곤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좀 보다 평범한 청년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청년 정책 가지고 토론하고 메시지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면은 원래 기성 정치인들과 싸워서 그 새로운 그 정책도 개발을 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청년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상당히 이 어떤 뭐 심정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유감이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청년 목소리가 다 하나일 걸로 오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한 달 정도는 이 이전 투구회장에서 저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뭐 앞으로 2주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지났으니까요. 청년 정치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친윤을 공개 선언한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